시청자 여러분,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입니다. 대선 후보 TV토론 일정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중이죠. 31일 저녁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이 먼저 열리고 또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목요일 저녁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한 사자 TV토론이 열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이 순서를 놓고 여야는 꼬박 하루가 넘게 줄다리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광주에 가서 박정희 정권 때 호남이 홀대받았다고 연설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역시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 패널은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마지막 강지영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썰기. 네. 자, 뭡니까? 앞서 이제 토론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나왔지만 토론을 두고 신경전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따져보면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기에서도 토론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영끌 인터뷰는 뭐죠? 1년 2개월 만에 이 코스피 2600선이 공개됐습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미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뭐 홀드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민감한 주제라서 맞습니다. 자세히 좀 정확히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설날 연휴를 앞둔 금요일 마지막 시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소개해드린 대로 박원석 심상정 선대위원회 공보단장, 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설날 연휴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두 분 다 아마 설날 연휴인데 편히 쉬시는 게 아니라 되게 일이 바쁘실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은 그러시면 저는 안 그런데. 예, 뭐 합숙훈련 모드죠. 더군다나 TV 토론이 지금 그렇죠. 아직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뭐 차례 잠깐 지내는 것 이외에는 예. 뭐 전부 대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뭐 그럴 것 같고 지금 언론인들도 상당히 비상대기를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그 얘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자 토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단 1월 31일 7시 양자 토론이 우선입니다.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질문할 것도 많고. 사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혹시나 양자 토론이라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형식 이런 거 구획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사자보다는 양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이후에도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TV 토론 얘기인데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 31일 날 저녁 7시에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일단 합의를 받고 2월 3일 날 나머지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합류한 사자 토론을 저녁 8시부터 하자. 근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거예요, 이 일정이.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얘기를 박원석 단장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실 게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총괄적인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신 게 어떨까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총괄 평가요? 일단 양자 토론이 일단 우여곡절 근데 합의는 됐어요. 31일 날 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박 단장하고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회자를 누구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그냥 하면 그 방송사에서 주장하는 사회자를 나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양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회자가 중립적인 사회자를 선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결코 쉬운 방식은 아닐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이게 토론이 끝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중립적이었냐 아니었냐를 놓고서 상당한 어떤 논란과 사회자 문제는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처음에는 무슨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만 하자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도 뭐 지금 저녁에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협상이 결국 쉬울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이게 선거의 공정성 차원에서 다자 토론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공익성에 부합한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팔뚝 굵고 힘센 양당이 또 다른 형태의 담합을 통해서 온 국민의 귀추가 주목될 대선 후보 토론을 양당만의 무대로 독점하려는 그런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2시에 방송사하고 이 각 당들하고 이 TV 토론에 대한 실무 룰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확약서를 냈던 TV 토론에 참여하겠다. 방송사에서 저희에게 온 공문은 정확하게 31일 또는 2월 3일이었고 저희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당 모두 31일 날 저녁 7시가 좋다고 확약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후보는 그걸 피하고 거부하면서 양자 토론을 고집을 했고 또 민주당도 처음에는 진위를 의심하다가 그걸 수용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또 다른 형태의 담합을 하는 저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이건 뭐 저는 법원의 그 결정 취지에 비추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원칙대로 방송사가 제안하고 3당이 확약한 대로 31일 저녁에 열려야 된다. TV토론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나 정당은 이 TV토론 준칙에 따라서 빼놓고 하면 된다. 이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요. 국민의힘은 2월 3일도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일종 의원이 사자토론도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실무협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그걸 확약하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또 답변은 9시 반에 양당 토론 실무협의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뭐가 무서워서 저는 사자토론을 그렇게 한사코 회피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생떼쓰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정의당 입장은 원래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이 합의했던 게 31일 저녁 지상파 3사가 중계하기로 했던 그 시간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양자 합의와 무관하게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일단 그게 우선이지 2월 3일 날 사자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 입장인 거죠, 지금. 일단 그건 협의해 볼 수 있다죠. 국민의힘이 참석을 확약한다면. 근데 국민의힘이 참석을 확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2월 3일 날 참석 여부까지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국민의당 입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도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양당의 담합 행위다. 국민의당. 뭐 이렇게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에서 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저는 100번 양보해도 그 법원의 결정 취지를 보면 특히나 첫 토론은 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나 원칙에도 맞는 사자 토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남부지법과 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의 공통된 그런 결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첫 토론이잖아요. 그러면 사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양당이 합의가 된다면 양당 토론을 뒤에 배치해서 한다면 그건 뭐 저희가 불만족스러워도 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첫 토론을 결국엔 힘센 두 당이 하겠다. 그것도 가장 국민들의 그 관심이 주목되는 그 시간대에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게 공정이나 상식의 이 원칙에 비추어도 맞지 않고 지난번 그 두 법원에서 인용된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초반에 들어드렸고요. 네. 말 나온 김에 안철수 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잠깐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정서나 법원 결정 완전히 무시하고 선례도 무시하고 법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인데, 자, 말 나온 김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새로운 카드를 던졌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오늘까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자 토론은 무엇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드렸습니다. 벌써 쓰셨네요, 저기 김종혁 센터장님은. 빨리 쓰시면. 자, 먼저 쓴 분부터 발언을 하시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뭐 보여줘야 돼요? 예. 화면에 TV에 잘 나오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여요? 저희끼리 토론하면 안 되고요. 저희 토론은 TV에 잘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예. 내 표 뺏길라.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박 단장님한테 좀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의 칼럼에는 그게 꼭 이렇게 다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한 데도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박근혜 그리고 이재명이었나요? 근데 이제 그 후보가 이제 0. 몇 %의 지지도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는데 계속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과 무슨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 같은 것들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둘러싸고서 이런 토론을 하려면 도대체 저 사람을 왜 꼈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결국은 국민은 이 가장 이렇게 그 지지도가 높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물론 그건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 법원에서 이미 이게 네 후보가 같이 하라라고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했어요. 오히려 사자 토론을 하면 시간 배분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가 정치 초년생이고 토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원희룡 그 본부장이 얘기하듯이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도 그냥 가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된 게 안철수 후보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은 걸 가지고 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자 토론이 열리면 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자 토론 이전에 양자 토론을 함으로써 적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 주자는 나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쪽 캠프에서는. 그리고 분명히 양자 대결을 하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뭐 이재명과 윤석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을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 주자구나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고려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자 대결 이전에 무조건 양자 대결을 먼저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한마디로 안철수 견제용 포석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사자 대결을 하면은 표가 분산되거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또 일부 갈 수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법이고 상식이고 내 맘대로다. 이렇게 법이고 상식이고 내 맘대로다. 내 맘대로다. 윤 후보에게는. 예. 예.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본선 경쟁 온 초기부터 토론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토론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그리고 지지율 떨어진 다음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직전과는 전혀 태도를 바꿔서 토론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자 토론에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이 법원에서 결정이 난 이후로 또 양자 토론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유리할 때는 어쨌든 이 본인이 얘기하는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가치가 본인에 유리할 때만 공정이고 상식이고 본인이 불리할 때는 법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다 뒷전으로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이 통치자가 되면 그건 대한민국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토론은 국민들 앞에서의 그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상호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피하는 거는 검증을 피하겠다는 거고 검증을 피하려면은 링에서 내려가야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점점 대통령답지 못함, 후보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철수 후보하고 표가 분산될까 봐 걱정한다지만 그 걱정으로 토론 피하다가 준비가 안 된 후보, 여전히 자질이 부족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더 쌓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지금 아까 저 모두의 그 칼럼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신문의 사설은 사자 토론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고 칼럼이고 심지어 국민 여론조사도 이 결정 앞두고서 양자 토론보다는 사자 토론이 맞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 칼럼이 오히려 저는 좀 비상식적인 칼럼을 썼다고 보고요. 누가 봐도 이 대선판에서 좀 정상적인 비전을 고민하고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후보들을 배제하고 양자 토론하겠다는 건 결국 약점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유유상종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제 그 박 의원님이 상당히 격앙되셨는데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해 당사자. 당사자시니까 네. 그런 이해는 되는데 또 약간 이제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 이렇게 변론을 좀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만약 그것이 불법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어오지 않는다면 나름대로는 자기가 최대한으로 그 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두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양자 토론을 먼저 하고 사자 토론을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슨 범죄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토론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회피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관훈 토론하고 그 방송기자 클럽에서 하는 토론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토론 기술이 늘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양자 대결로 가면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냥 먼저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후보의 그 윤석열 후보의 지금 사자 토론에 대한 소극성을 무슨 범죄나 죄악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의 자격, 준비 정도 그리고 국민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저는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윤석열 후보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가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나오세요. 아까 김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시청자들 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양자든 다자든 그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막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원희룡 정책본부장인데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할게요. 처음부터도 다자든 양자든 그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논이 좀 갈리죠. 우리 선대본 내부에서도요. 아이고 우리 큰 집안이에요.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큰 집안, 획일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를 전제를 깔긴 했지만 어쨌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뭐든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 방점을 찍었는데 오늘 이제 입장문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오후 2시 9분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 보면은 그 조건을 걸면서 2월 3일 날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 31일 저녁 7시 양자 토론이 우선입니다라고 딱 걸었거든요. 양자가 무조건 우선이다라고 이제 공식 그 성명에 나와 있는 거죠. 원희룡 본부장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윤 후보가 의중이 양자가 먼저 하는 거에 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양자를 먼저 하는 그 뜻이 관철이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일각에서는 양자 토론 준비를 좀 먼저 해가지고 다자 토론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양자 토론을 내용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면 다자 토론을 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기술이나 어쨌든 토론의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보다는 마찬가지로 본인과 마찬가지로 흠 있는 후보랑만 토론하고 싶다. 저는 이런 거라고 읽고 있고요. 그 오늘 원희룡 본부장이 했던 얘기나 성일종 의원이 했던 얘기를 보면 토론팀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관철이 되고 후보는 뭐 다 좋다 그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토론팀이 저렇게 강하게 협상해서 양자 토론을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에 고수하고 있는 건 그건 후보의 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큰 당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 무리하게 양자 토론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또 여론의 역풍도 맞았고 저는 이번 문제도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 또 다른 역풍으로 다가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거긴 동의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내용보다도 절차와 형식의 흠결 이런 것들이 그 내용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 진행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자 토론이냐 사자 토론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럴 경우에 과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양자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자체가 별로 시답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성에 차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 둘이서 양자 토론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한 게 이거야? 라는 식의 평가가 내려지면 그거는 두 후보 모두에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바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니 뭐 그걸 갖다 바라진 않습니다.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후보들 간에. 네. 너무 그동안에 수준 낮은 이 선거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해야 지금 다른 후보들이 무슨 국가 비전을 얘기합니까? 시대 정신을 얘기합니까? 맨날 7시간 녹취록 형수 그 욕설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오히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토론을 해야 대선 후보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이제 물어보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박 단장님 그러면은 만약에 두 당이 해서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31일 날 저녁 7시 하기로 혹시 물리적으로 막는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하지는 할 수 않는 없죠. 그거는 뭐 제가 해라.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두 후보의 토론에 상응하는 이제 다른 대안을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뭐 물리적으로 막고 만약에 그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사 주관의 양자 토론을 강행했다면 그거는 뭐 저희가 막을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합법성을 갖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막고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떼쓰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밤에도 또 양쪽이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하고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회자 누가 할 건지 뭐 여야가 2배수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도 아닐 테고 상당히 되게 실무적인 그 디테일이 많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긁어부스럼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더 계속 오늘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썰전 라이브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라떼는 말이야. 이게 원래는 그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아시죠 다. 흔히 그 꼰대 용어로 모르시는군요. 알죠, 왜 몰라요? 예, 아시죠? 한두 번 예. 들었겠어요. 후배들한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꼰대라는 건 아니고요. 어제 광주에 가서 어떤 라떼는 말야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광주에 가서 자신이 13살 성남에서 공장을 다니던 시절, 그때는 주로 관리자들이 경상도 출신이었고 하급이 좀 호남 출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바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건 뭐 누가 보든지 명백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발언이 5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50년 전, 60년 전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때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했는지도 알고 저거보다 훨씬 더 극한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남에서 모여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듣느냐라는 시위도 했던 그런 아픈 과정을 다 거쳐서 그나마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이제 당선이 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의 균형 발전도 꽤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50몇 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간접 화법으로 저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불을 지르는 저런 식의 발언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굉장히 금기 조항을 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픈 상처인데 그 아픈 상처를 마치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너 얼마나 아프니라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저걸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 정권을 창출할 때 후보들의 지지율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일정 취소하고 지금 호남에 내려가 가지고 호남인들의 어쨌든 마음을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언을 호남의 소외의식, 차별의식 이걸 자극을 한 건데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죠. 만약에 똑같은 행태를 국민의힘 쪽에서 대구나 경북 가서 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똑같은 식의 논리를 구사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리고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 우리 TK가 이런 식으로 차별받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건 오히려 우리 정치에서 점점 퇴정해 가고 있는 지역주의 혹은 지역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의 그 지지율이 좀 다급하고 또 그걸 회복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그 지역의 차별의식, 소외의식, 올해 이제 그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거를 자극해서 불러내는 식의 선거운동 방식은 후과를 남길 거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좀 더 그 맥락을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자신이 13살 때 성남에서 공장을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년 전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현재 그 얘기를 왜 광주에 가서 해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왜 성남에서 있었던 50년 전의 얘기를 왜 거기 가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자체가 감정을 그 최대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건 정말 아니다. 일단 지난달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TK 또 안동이랑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뭐 상업화를 이끌었다 또는 어떤 박정 대통령의 그 업적 이 부분에서 일단 평가를 떠나서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거는 되새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업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 발언, 어제 발언만 놓고 보면은 같은 시기에 호남 사람들, 뭐 경상 TK 사람들은 좀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가면 조금 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정이다. 기본 가치나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이런 장면이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총 가가지고는 그 법 잘 안 될 거다. 그거 입증하기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기업 오너들 안심하셔라.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노동공약을 발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안전 문제 중요하고 이 중대재해법 이런 거 강하게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이제 근본 가치가 사실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실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용이라는 것도 원칙과 가치 위에서 실용이어야 그게 빛나고 돋보이는 건데 원칙과 가치가 없는 실용은 그건 그냥 선거 포퓰리즘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남북 간의 정세를 바꿨던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오랜 지역 갈등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원칙과 공정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 한시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그런 면모가 안 보여요. 그런 면모가 안 보인다니까 그 실용이 이런 방식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 두 개가 근본적으로 충돌해도 개의치 않겠다. 표만 되면 된다. 그건 실용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바보 노무현 뭐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뭐 되지도 않는데 나가서 출마했다 계속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난 호남에 가서 하신 저 발언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비슷한 유사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논란이 되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요. 맥락을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광주에 가서는 그 비석을 밟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경상도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에는 성과를 보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 뭐 말할 수 없이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지금 앵커가 약간 소개를 하셨지만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시대에 고속도로가 전국 산업화를 이끌었다. 산업화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 전 대통령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걸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 발언만으로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건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칭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호남에 가서는 이렇게 박정희가 차별을 해서 공장에는 다 관리자는 아니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리자는 다 경상도로 쓰고 일하는 사람 다 전라도를 써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 감정의 아픈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저렇게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것들이 일단 뭐 그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호남,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호남에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고로 오늘 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최근 같은 업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사실상 수평을 그리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7, 34, 35 정도. 오늘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붙었죠. 뭐 이제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그 박스권이다. 30대 중후반에서 계속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지지층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안 나오는 측면도 하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갔을 때 조금 더 감정적으로 호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호남에 가서 지지를 얻으려면 지난번에 그 붕괴 사고가 냈을 때 바로 내려가셨어야죠. 바로 내려가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물론 그런 액션을 보여주시는 게 호남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대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무슨 이준석 그 대표 내려가고 나니까 뒤에 뭐 송영길 대표가 또 그다음에 내려갔고 그래서 뭐 그쪽 격렬한 항의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통해서 그 표를 얻으려고 하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요. 호남 분들이요.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유권자로 된 5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5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표를 찍어야겠다라고 얘기할 호남분들 얼마나 많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게 건강한 선거운동이라든가, 물론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다 건강하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다 그 어떤 누구에게 해주겠다, 뭐 퍼주겠다, 뭐든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공약 같은 것들, 과장된 공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런 식의 감정을 자극하는 공약은 아니다. 네, 뭐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가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도 명백하고, 또 광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한 같은 거 풀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주의를 자극한다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의 호남의 젊은 세대는 또 다를 거란 말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차별, 물론 근본적으로 부모 세대가 받았던 차별을 지금 현 세대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강도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정도도 다를 거고. 근데 저런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 그리고 지지층이 이 공고하게 결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성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경선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당내에서 원팀이 됐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비호감 여전히 높고, 그게 이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한참 지지율이 빠질 때도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넘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자극적인 말 몇 마디 한다 그래서, 혹은 계속 이렇게 그 이른바 이제 소확행 공약이라는 식으로 이런 공약을 쏟아놓는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다음을 찾는 게 이른바 이제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국민이 애초에 기대했던 그런 이재명 다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오늘 오후부터 이제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고, 두 분 패널이 나오시는 다음 주 목요일이 설 연휴 끝난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목요일부터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마 목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 이른바 설 연휴 지난 그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좀 미리 전망을 좀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설이라는 게 아니라 끝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크게 좀 변동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률이 나왔어요. 지금 1, 2등이. 어떻게 전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D-40이거든요. 대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여전히 앞으로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어떤 후보도 승기를 확고하게 잡았다고 보기가 어렵고, 많은 변수들이 있고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거나 혹은 지금 가진 의사를 변경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때문에 후보들로서는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 설 연휴 끝난 직후의 여론조사에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 경합세, 초박빙 구도 이게 한동안 유지될 거고, 아직 그거를 가를 만한 결정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게 갈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이제 TV 토론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TV 토론 과정에서 아마 면밀하게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 준비 정도, 또 비전, 대통령 다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다른 후보 지지율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심상정 후보 지지율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과거하고 달라졌잖아요. 설이나 추석이 갖는 의미가 지금의 인터넷 시대잖아요. SNS로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하고도 가족끼리 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야 니네 동네 어떻게 돌아가니?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이제 설이나 혹은 저 추석에 내려가서 서로 이렇게 쫙 섞이면서 민심이 쫙 교류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큰 흐름을 이루고 이런 상황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끝나고 나도 아마 비슷비슷해질 텐데,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면 이제 접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31일 날 토론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2월 3일 날 사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거기서 약간 이제 부동표 이렇게 유동하던 표들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썰전 라이브 준비한 주제는 국민의힘
무늬만 무공천 물음표 이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 대해서 무공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그 대구 출마를 준비해 오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마디를 같이 했는데 자, 이어서 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의 결정은 지극히 정당하고 저도 그 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생각입니다.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오라는 당의 지시로 판단하고요. 자, 세 번째 주제 국민의힘 무늬만 무공천인가? 바로 좀 물어볼게요. 이거 무공천 맞나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 대구 중남구,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정말 무시하고 막 다룬다고 봅니다. 아니 이걸 누가 무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짜고 쳐도 어떻게 이렇게 티가 나게 짜고 칩니까? 게다가 김재원 전 의원은 지도부예요 지금 최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무공천 결정해놓고 사실상 본인이 탈당하고 출마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관이라는 형식이 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그 민주당에서 당원 개정하면서까지 이 재보궐 원인 발생 지역에 후보를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거를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그 반사이익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송영길 대표가 세 군데 민주당에서 그 종로하고 청주 상당하고 안성하고 안 내겠다. 그러니까 그 맞불격으로 국민의힘에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곽상도 전 의원 탈당했지만 거기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건 내지 않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꼼수로 내겠다. 대구 경북 주민들이 특히 이제 대구 중남부 주민들이 뭐 다른 선택지 있냐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그렇게 그 지역의 유권자들 우습게 보고 막 다루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사실은 저 지역이 무슨 경합 지역이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상대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당선되거나 혹은 민주당과 가까운 무소속이 당선될 거라든가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이러면 뭐 공천을 안 하겠다라는 것들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저 지역은 뭐 지금 더구나 보통 때가 아니라 지금 대선 전국과 얽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찍을 거 아니에요 다. 워낙 그 강한 그 국민의힘 지지 지역이니까 그렇다면 누가 나가도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가면 그 지명도나 이런 것들을 보건데 그냥 뭐 형식이야 무공천이지만 사실상은 당의 최고위원이 내려가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게 이제 홍준표 그 의원이 그 윤석열 총장 그 후보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저기를 누구를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그 의원도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체면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름까지 나왔는데 당에서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라고 공천을 하면은 그것은 대놓고 아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당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무공천이라고 하고 뭐 무소속으로 어떻게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든지 그건 난 알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저런 꼼수를 100번 양보해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새 인물이 전혀 아니잖아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려막기를 해도 유분수지. 그 대구 중구 남구 유권자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저거 대선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득표율에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이건 정치개혁의 의지나 무슨 쇄신의 의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맨날 민주당한테 적어가지고 욕해놓고서 똑같은 행동을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오늘의 그
당의 무공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돌아오라는 당의 지시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무공천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공천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무공천이라는 그 입장 발표가 정말 진정성을 확인받으려면 자, 김재원 최고위원 탈당 못하게 탈당하면 징계한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 못하게요. 이게 네. 짜고 쳤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괜히 멋있는 말로 무슨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저 역풍 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구, 중구, 남구도 좀 유권자들의 민도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런 류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거나 용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위원 부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부담이 있는 게 당 최고위원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다른 신진 무소속이 나와서 그 국민의힘은 어차피 국민의힘 아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파란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그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다 정치 잃는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대구 그쪽에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야 이거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이 나와서 혹시라도 역풍이 분다면은 이게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탈당해서 출마한 사람들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복당을 시키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촉구를 민주당이 하고 그런 있던데.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이 했던 일을 과거에 돌이켜보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이게 이슈가 어떻게 된 거냐면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 초였죠. 자신의 불출마와 그다음에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세 군데에 대한 무공천을 하면서 자, 국민의힘도 따라와라.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이슈가 이어진 건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우리만의 사정이 있고 또 공천 기준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공천 없이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게 갑자기 좀 결정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뭐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후보의 입장이 반영이 됐고 뭐 반영이 됐겠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고 후보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어떤 공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아니면은 여기에 동의를 했던 어쨌든 후보의 의중이 실린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을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사실상 공천하는 것까지 동의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라면 매우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무공천 결정이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 이에 대해서 곧바로 2시간 정도 있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의 지시다. 내가 살아 돌아오는 당의 지시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후보랑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뭔가 교감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거나 아는 바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나는 뭐 정치 초년생이고 잘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잘 상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선 전국에서 본인은 뭐 속된 말로 본인 코가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뭐 정책 부분이라든가 토론 부분이라든가 유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야 누가 공천이 되고 어디로 가고 뭐 하면 이게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고 뭐 누구하고 관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에 염두에 두어서 누구를 내보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이 좀 나왔네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엄중한 시기라서 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주니 다들 엄중한 자세로 임해달라. 뭐 사실상 김재원 최고위원 탈당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안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좀 미안하고 죄송하긴 하다면서도 엄중하게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할지 안 할지 상당히 또 약간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마찰이 좀 있네요. 당대표와. 이 부분이 또 설 연휴에 또 민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강지영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썰팩입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아내의 눈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인터뷰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도 울었죠. 국자 세트.
그걸 이제 상대원 시장에서 사주시면서 내가 사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준다고 사주신 거.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을 거예요, 그 사람. 앞서 남편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보였던 상대원 시장 연설을 떠올리면서 부인 김혜경 씨도 이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시 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야당에선 눈물쇼라는 비판이 일었었는데 이번엔 배우자까지 나서서 눈물의 진정성을 보태려는 전략일까요? 이 보시죠. 안철수의 영어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늘 외교 구상을 조금 색다르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라는 행사 성격에 맞게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본문에 앞서 안 후보의 이런 멘트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I'm very sorry for being late. Traffic today was particularly terrible. So I may get several traffic tickets. Yeah,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늦어서 죄송하다. 오늘 길이 좀 막혔고 딱지도 좀 떼었을 수도 있다. 감사하다.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색다른 안 후보의 모습이었는데 유권자들에게도 어필이 됐을까요? 이리 보시죠. 비트 써는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올린 영상인데 함께 보시죠. 그거 비슷하던데 언니 거랑. 뭐 그건 아니고 5년 전에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따라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왜 따라요 언니 거를? 왜 그러겠냐. 근데 저쪽은 주사일제 한대요? 안 할걸. 주월제 누가 한 줄 알아? 2003년도에? 정의당의 주요 공약들을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다른 후보들 디스까지 했습니다. 특히 류호정 의원이 비트를 달라니까 진짜 비트를 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심 후보 비트를 썰고 있습니다. 뉴스 썰기 잠시 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자, 강지영 앵커가 준비한 세 가지 썰 중에 각자 한 분씩 하나씩 좀 선택을 해보시죠. 예, 뭐 저는 비트 써는 심상정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든지 1위를 하면 좋은데 제가 썰전 나온 이후로 뭐 심상정이 1위 한 건 처음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심상정 후보 약간의 이제 그 선거 휴지기를 갖고 돌아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선대본도 좀 슬림화하고 또 기동성 있게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했고 후보의 동선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홍보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이게 좀 요즘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안 맞게 무거웠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가볍고 위트 있고 그러나 전달력 있게 이렇게 좀 홍보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저기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꼭 한번 봐주시고. 아니 조금 어색해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를 잘합니다. 혹시 단장님이 직접 아니, 컨셉이나 기획이나 뭐 연출하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아마 더 잘했을 텐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썰기는 저희 뉴스 썰기를 좀 참고한 건 아니죠? 예, 많이 참고했습니다. 아, 참고했습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4일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논란도 계속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 포인트를 둬서 공략을 하실 거예요? 젊은 층을? 저희는 뭐 주 4일제 논란은 더 키울수록 좋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4.5일제를 하겠다. 단계적으로 그것도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노동공약을 좀 발표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상정의 반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저희는 토론을 좀 다른 후보들하고 깊게 해보고 싶고 주 4일제는 비단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샘 싶은데 소장님 하나 선택해 주시죠. 저는 뭐 아내의 눈물, 아내의 눈물인데 김혜경 씨가 이제 남편이 이제 울먹이는 걸 보면서 뭐 아까 지금 뭐 펑펑 울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뭐 본인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혹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야 그 당시에 그 본인의 심정이겠죠.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물이 너무 잦아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눈물이 너무 잦고 그리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그때 무슨 연평해전인가 어디 거기 가서 갑자기 부부가 같이 가셔서 뭐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하면서 막 뭐 눈물을 글썽이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이전에 해왔던 말과 행보와는 전혀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본인의 가정, 본인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무슨 국가적인 큰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자꾸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답다, 프레지덴셜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눈물 좀 안 보고 좀 웃음을 보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없죠. 이 얘기 한마디만 보태면 대통령 후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해서 울어야 할 사람이지 자기 연민으로 울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배우를 하신 게 대통령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기자 양반, 내가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직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왜? 대통령은 국민이 슬프면 내가 아무리 기뻐도 우는 척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이 기쁘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 기쁜 척을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다. 그러니 그게 배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 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벌써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즐거운 설 연휴. 네. 자, 즐거운 마음으로 강지영 앵커의 마지막, 또 즐겁겠네요. 마지막이라서. 네,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는데요. 자, 한번 바로 가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매번 바뀔 때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난다 긴다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데도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양자, 사자, 4시간, 모시 중언디. 네, 뭐 앞서서 토크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그 TV 토론 논란.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간에 자신이 양자 토론이 우선이다. 어쨌든 관철을 시켰어요. 네. 지금 상황이죠. 근데 왜 굳이 양자를 먼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시간, 이 4시간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짚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어제 제시했던 양자, 사자 토론 31일에 다하는 일정을 사실상 거부했다가 그 이후로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우선 그걸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국민들께서 4시간 이상 시청하시라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 하는 것일까요? 후보한테 이렇게 전례 없이 4시간 이상씩 토론을 내보내는 것 또한 협상단의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유권자들에게 하루에 4시간 토론을 보라는 건 무리다. 고통이다. 이런 제안은 상식을 벗어난 진정성 없는 제안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는 31일 날 민주당이 양자도 하고 다자도 하자. 그럼 보통 2시간씩 잡으면 4시간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무리다라는 게 지금 성일종 의원의 주장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런데 4시간 토론을 지금 연속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뭐 보는 게 무리가 있을까? 예를 들어 저희가 뉴스 설계를 4시간 연속으로 하면 저희는 힘들 수 있지만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재밌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고 강지영 앵커 4시간 동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준비하다 보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 거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번만큼 토론 없는 대선 전국이 있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대선 후보들의 활발한 토론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양자, 사자 토론을 다 볼지 말지도 사실 국민의 선택이고 또 국민의 고통일지도 국민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할수록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놓친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서 다시 하더라도 보기 할 수 있는 다시 부분이 볼 수도 있고요. 있고 전반만 볼 수도 있고 뭐 네. 후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해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사실 많이 안 해왔기 네. 때문에 좀 부족한 측면을 채워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 또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방점은 양자 토론입니다. TV 토론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민주당과 그동안에 만나서 협상한 것이 양자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했던 것은 양자 토론이에요. 합의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들의 얘기가 국민의힘 TV토론협상단은 거듭 양당이 합의했던 건 TV토론이 아니라 양자토론이다. 양자토론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죠. TV 토론이 아니라 양자 토론이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리고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주였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이 토론을 언제 할지를 놓고 날짜를 가지고 좀 신경전을 벌였단 말이죠. 네. 왜 날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느냐? 바로 그 TV로 중계할지 여부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자 토론이 방점이 아니라 TV 토론이 방점이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27일과 30일을 놓고 줄다리기, TV토론 합의 이렇게 우선 써 있습니다.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민주당은 설 연휴 직전인 27일에, 국민의힘은 설날 직전인 31일에 토론을 열자고 각자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31일에 토론을 제시했던 이유가 설날 전날인 31일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황금 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썰날 출연에서 성일종 의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31일이 좋겠다. 그래서 설 전날인데 세대가 함께 모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황금의 타임으로, 황금 골든 타임으로 잡아서 판단의 기회를 골고루 넓게 좀 드리자. 그래서 31일로 저희가 또 제안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황금 타임, 프라임 타임에 전 가족들이 모여서 보자라는 그 전제는 TV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TV로 중계를 안 한다. 그러면 황금 시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TV 토론이 아니라 양자 토론이었다. 그러니까 TV로 중계하는 여부는 부차적이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글쎄요, 지난주랑 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설 연휴 동안 좀 구상해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 앞서서 봤지만 사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에 우선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 때문에 알고 보니 TV 토론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그 전술을 바꾸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해석 다 해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잘 해석했나요? 네. 자, 이렇게 저희는 뉴스 썰기는 한 4-5시간 계속해도 재밌습니다. 저희는 힘들 수 있지만. 자, 전 벌써 힘들어요.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은 없고요. 아, 예. 네. 아, 다 끝났나요? 네. 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지금 강지영 앵커가 뉴스 썰기를 대신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썰었고요. 네. 네, 다음부터는 또 제가 그 자리로 가서 또 이 자리로 와서 숙제 건사 열심히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지영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새해 연휴,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연글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코스피 2,900, 2,800, 2,700선이 붕괴되더니 오늘 오전에 2,600선까지 무너졌었습니다. 반등에 성공해서 2,600선을 가까스로 지키긴 했지만 조성된 불안감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상 외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한국 할 것 없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문제는 긴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정호 명지대 책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600선 붕괴되고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파란불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공포가 없었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렇게까지 급락하나 하는 싶은 순간이었는데요. 이 급락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2, 3년 동안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가장 급격하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대규모 유동성에 힘입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 내외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8개월 만에 이게 3,000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3,300선까지 찍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시에 상장되고 있는 회사들의 내재 가치가 1.5배 올라갈 내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유동성 때문에 그동안 증시가 올라왔던 것이 분명한 요인인데 드디어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등을 예고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가도 하방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6일 만에 상승을 해서 2,660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은 매수세가 강했고 외인의 매도세가 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됐고 또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좀 막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해서 급락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일부 다시 260선은 방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특히 작년부터 재작년 이 증시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금원은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톤 앤 매너가 일종의 조금만 내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수준까지만 되면 난 다시는 안 나오겠다, 안 들어오겠다라는 심리가 많아서 이게 다시 이제 회복세의 전조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회복세의 전조는 아니다. 자, 한국 증시가 결국엔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에서 조기 긴축,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뭐 금리 올린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3월에 올릴 거다.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미국 증시 시장 시작해서 한국 증시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요. IMF 또는 OECD에서 9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진단하는 도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일단 당면 과제로 받은 숙제가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숙제를 제대로 못 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으니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은요, 법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주가를 부양한다든가 경기를 부양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먼저 잡기 위해서
그게 몇 차례가 되든지 금리를 인상할 그렇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발언은 연준의 회의록이나 이런 공식적인 어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연준에 소속되어 있는 뭐 뉴욕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수위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연준은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지는 않으면서 이런 강한 엄포 속에서 물가가 잡히기를 기도하는 거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본인들도 지금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 일명 동학개미들을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 3월에 한 차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상됐던 거였으니까 그때는 좀 안정화가 될지.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증시라는 것은 앞에 예고된 것들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보여졌을 때는 선반영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긴축 같은 경우도 증시에서 많은 어떤 연준 의장들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급냉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주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그것도 3,000선 내외에 있었던 주식이 2,600까지 단기간 빠질지는 정말 몰랐었던 수준이고요. 아마 이것이 지금 향후 앞으로 전개될 긴축의 규모와 긴축의 수준이 생각보다 고강도라는 것을 아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식, 환율, 금리,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반토막 나고 있고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기사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휘둘리는 상황이 이제 좀 지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과 지금 가상 시장의 이런 흔들림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 재작년에 가상자산의 시장을 마치 주식시장과 다른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워졌었을 때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 마치 금과 같이 여겨진다라고들 보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해지용으로 쓰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를 못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험성을 덜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같은 경제 주체가 두 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에선 지금 많은 투자 자금이 누구냐면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해놓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이나 가상자산을 투자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개인들은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을 같이 하는 경향 많지 않거든요. 좀 달리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게 왜 달리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왕왕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었는데 올해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또는 가상화폐 시장이나 동일한 위험성 자산으로서 이렇게 경제가 급락하니까 같이 떨어지는 추세가 다시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변동성이라든지 위험성을 했을 때는 가상자산 쪽이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서야 그런 심리들이 반영됐다는 네.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불안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경제 기초 여건 양호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과도한 불안 심리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과도한 불안 심리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 기회에 주식이 이렇게 좋으니 나도 넣어볼까라는 심리들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 중에 일부가 다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율로 인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국에서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지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위 2, 3등을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은 ICT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오히려 수혜가 됐던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펀더멘탈 자체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다시
호황의 국면으로 전환될 기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미래기술 산업 주반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죠. 네. 그것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그런 에셋에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심리가 돌아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요 근래 이렇게 주가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식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들이 이제는 만약에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되고 우량한 주식들에게 다시 포트폴리오를 더 담아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같이 반영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 원자재라던가 금이라던가 사실 그걸 많이 해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도 더 마음의 심리가 좀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물 자산에 대한 변동폭이 상승 국면으로 지속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원자재 ETF라든가 원자재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위기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말 답답한 투자자들, 뭐 저도 그렇고 저도예요. 교수님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 소식 전하면서 우리 PD님도 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자, 파는 게 좋을까, 홀드하는 게 좋을까? 네,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네. 개인 차원에서는요, 작년, 재작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상장 주식 중에서 80% 가까이가 대세 상승을 보였어요. 그때는 누가 뭘 해도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이때부터가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한 사람들은 이런 혼탁한 장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의 투자에 대한 진정한 공부 그리고 성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기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증시에 우량한 기업, 우량한 자금들이 계속 있을까요?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은 증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큰 회사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자, 지금 당장 우리 주식시장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냉소를 보이시거나 관심을 덜 하지 마시고 또다시 봄은 항상 오거든요. 경제는요. 그러면 쓰린 마음 부여잡고 공부를 더 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홀드를 해야겠다. 그럼요.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것이고. 우리 증시를 우리마저 관심을 안 두면 전 세계 아무도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뼈 있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2월 7일부터는 썰전 라이브가 3시 10분으로 시간대로 옮기는데요. 좀 더 이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엔 뉴스룸 이어집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